우리는 비온 뒤를 걷는다. 이효근, RH 코리아. 그래도 먼저 손 내밀어 주길. 지은 씨 어머니는 만성 환자였다. 놀랍게도 우리 병원 입원 기간만 20년. 중간에 몇 번의 입퇴원이 있긴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어서는 아니었다. 병원 직원 중 아주 신참을 빼곤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병원에서 보낸 시간이 길기도 했지만 그이의 증상이 워낙 심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직업이 정신과 의사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얼추 비슷하다. 우리나라도 이젠 다른 선진국처럼 정신과 진료를 부담 없이 받는 분위기죠? 라거나 요새 정신과에선 약물 치료 말고 상담 치료도 많이 하잖아요. 라거나 정신과가 예전에는 미친 사람 보는 과였는데 요새는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라거나 뭐 대충 그런 반응들이다. 사실 일부는 맞는 말이기도 하다. 정신과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근래 들어 부쩍 호전되었다. 주위에서도 우울증이 좀 있어서 약을 먹었다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TV를 틀어보면 우울증이나 강박증, 공황장애로 고통받았으나 적절한 치료와 노력으로 이제는 병을 극복하고 다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연예인들의 고백도 자주 듣는다. TV와 라디오에선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마음의 감기일 뿐이라는 공익 광고까지 나온다. 심지어 얼마 전엔 과의 이름도 공식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다. 나는 정신과 의사다. 올해로 전문의가 된 지는 16년이고 레지던트 시절을 포함하면 정신과 밥을 20년 동안 먹었다. 나는 대도시 주변의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많은 사람이 정신과에서 예전에나 보던 병이라 말하는 만성조현병 환자를 주로 돌보며 산다. 사실 여전히 많은 정신과 의사는 우울증이나 불면증 환자 못지않게 조현병 같은 만성질환을 진료한다. 교과서적으로 조현병의 유병률은 전 인구의 1%이다. 기계적으로 대입해보면 우리나라엔 50만 명의 조현병 환자가 있는 셈이다. 1%라면 적지 않은 수치다. 물론 조현병 스펙트럼의 증상을 가진 그 많은 환자가 모두 입원 치료를, 그것도 장기 입원 치료를 요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은 외래로 약물 치료를 하며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된다. 하지만 어느 질병이나 어느 분야나 운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조현병 환자의 일부는 조기 발병하고 이곳저곳에서 치료를 받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결국 만성 장기 환자가 되고 만다. 지은 씨의 어머니가 바로 운이 좋지 않은 경우였다. 지은 씨의 어머니는 결혼 후 지은 씨 하나를 낳고 병이 생겼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살던 남편은 자연스레 그녀를 떠났다.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꽤 빨리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편이었지만 불행하게도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했다. 시절을 생각하면 의례 그랬듯 그녀의 친정 식구들은 영 차도가 없는 병원 치료를 인해 불신했다. 가족들은 그녀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굿당과 기도원을 찾았다. 수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녀의 병증은 더 심해졌다. 결국 다시 병원을 찾았고 장기 입원과 간헐적인 퇴원, 그리고 증상 악화로 인한 재입원이 반복되었다. 신약과 새로운 치료법은 계속 개발되었지만 그 혜택은 안타깝게도 그녀를 비켜갔다. 연락이 끊긴 아빠, 정신병원에 입원해 기약 없는 투병을 이어가는 엄마로 인해 지은 씨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조현병의 증상은 크게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나뉜다. 널리 알려진 환청이나 망상 같은 것이 양성 증상이고 사고 빈곤이나 의욕 상실, 사회적 철퇴나 무감동증 같은 것이 음성 증상이다. 정동 둔맛 또한 대표적인 조현병의 음성 증상이다.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에 별다른 정서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멍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치료법이 발달한 지금에야 그런 상황은 별로 없지만 정신병원을 묘사하는 진부한 스테레오타입 중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희죽희죽 웃는 사람은 양성 증상, 초점 잃은 눈으로 멍하니 복도를 배회하는 사람은 음성 증상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조현병은 만성화 단계에 이르면 양성 증상 외에 음성 증상까지 두드러지게 된다. 지은 씨의 어머니도 그랬다. 초기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환청과 그와 관련된 피해 망상에 내내 힘들어했던 그녀는 내가 주치의가 된 즈음에는 그 모든 소리와 생각마저 잊은 듯 고요했다. 그녀는 거의 병동의 정물화가 되어 있었다. 정동 둔마의 진행을 최대한 늦춰야 하는 입장에서는 처방하는 약도 중요하지만 면담을 통해 증상의 정도를 체크하는 동시에 아직 환자에게 남아있는 정서와 정동을 자극하고 살려내는 일 또한 중요하다. 간단히 예를 들어 큰 명절이 있고 난 다음의 면담을 생각해보자. 정신과 의사는 환자에게 명절 때 누가 면회 왔었어요? 왔었다면 만나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오지 않았다면 서운하지 않았어요? 라고 무심한 척 묻곤 한다. 물론 이에 대한 반응은 병의 증세와 개인의 성품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예로 들었던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은 어떤 것일까? 안 왔어요. 마음이 서운했죠. 하지만 가족들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어쩌겠어요. 정도가 아닐까? 명절 같은 가족 상봉의 시기에 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실망감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의사는 환자의 그 간단한 몇 마디를 통해 체크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모범 답안일 뿐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보다 더 불완전한 대답을 한다. 설사 환자가 서운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해도 그것은 환자의 여유로운 마음을 보여주기보다는 음성 증상이 많이 진행되어 그에게 남아있는 정동의 분량이 매우 적음을 증명하는 것일 확률이 높다. 아니면 그 반대로 가족의 외면으로 인한 좌절감에 기인한 분노가 너무 커서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일 수도 있다. 자신을 찾아오지 않은 가족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환자의 속내는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 주변 사람이나 가족의 형편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환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눈치챌 수도 있겠다. 화를 내는 사람이 차라리 더 건강한 환자일 때도 있다. 때론 슬프게도 명절의 존재와 의미를 잊어버린 사람도 있으니까. 더 슬프게는 가족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도. 좋아하는 음악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음악이 일이 되어버린 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벗어나고 싶어 했기에 음악을 할 때면 늘 자신과 팬들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런 기분으로 무대에 서고 싶지 않음을, 이렇게밖에 매짐을 할 수 없는 제 사정을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2017년 8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돌연 은퇴를 선언한 밴드 언니네 이발관의 리더 이석원. 그의 노래 가장 보통의 존재 노랫말은 그야말로 주옥 같아서 어느 한 구절 마음에 와서 꽂히지 않는 부분이 없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그래도 한 구절만 꼽아보라고 요청한다면 나는 이 구절을 고를 것이다. 무슨 서운하긴 다 길 따라가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먼저 손 내밀어 주길 나는 바랬지. 치매나 조현병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다는 것, 그리고 그런 환자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끝날 기약이 없는 장기전에 동원된 병사의 삶과 닮았다. 시간이 흐르고 그들 중 덜어는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또 많은 가족과 환자는 서운하더라도 다들 제 갈 길 따라가기 마련이라며 그 시간들을 버텨낸다. 그래도 누군가가 먼저 손 내밀어 주길 내심 바라며.
앞서 이야기했던 그 20년 단골 환자와 외동딸 생각을 할 때면 이런 생각은 더 깊어진다.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 입원 수속이 끝나길 기다리다가 병원 로비에서 잠들었던 초등학생 꼬마. 그 꼬마가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하고 막 신혼 살림을 차릴 무렵에 나는 그를 처음 만났다. 이후에 10년 동안 그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차차 중년이 되어갔으며 그 사이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대신해 이제는 그가 엄마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다. 사실 그런 일은 만성 환자를 돌보는 정신병원에선 드문 일이 아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게 된 아이였던 그 여자의 기억 속엔 우리가 쉽게 상상하는 엄마의 모습은 없을 것이다. 긴 모정의 부재 속에서 그는 스스로 자라 스스로 어른이 되었다. 지금은 자신에게 남겨진 의무인 엄마를 돌보며 늙어버린 엄마를 따라 자신도 늙어간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먼저 손 내밀어 주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감히 알지 못한다. 그들의 삶의 무게를 그저 느끼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이다. 중국집 전단지의 속사정. 의사가 되는 일반적인 과정은 이렇다. 먼저 예과 2년, 본과 4년을 합친 의과대학 6년, 아니면 일반대학 4년 졸업 후 의학전문대학원 4년, 이걸 마치면 의사국가고시를 보고 의사 면허를 딴다. 이후에 1년간 여러 임상과를 돌면서 인턴을 하고 3년에서 4년간 특정 전공을 정해 레지던트 수련을 마친다. 그 다음엔 그 과의 전문의 시험을 봐서 전문의 자격을 얻는다. 이 중에서 자신의 전공과를 정한 첫 해인 레지던트 1년차 시절은 흔히 의사생활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레지던트 생활이란 것은 이래저래 고달픈 일이 많은 법이고 정신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이 한 해 동안 많은 힘듦과 보람을 겪는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오래도록 그 시절이 기억에 남아 그렇게들 부르는 모양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에 일어났던 잊지 못할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한다. 당시 우리 병원의 정신과 1년차는 총 6명으로 두 부속병원에 각각 3명씩 배치되었다. 2명의 동기와 더불어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 자총우돌하던 그때 일이다. 예나 지금이나 레지던트의 일이란 무척 고되다. 우리 과도 예외가 아니었다. 2, 3년 차가 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는 것이 공부의 시작인데 어디나 그렇듯 전문 인력이 부족했고 부족한 일손은 사람을 갈아 넣어 메꿨다. 그 봄에 우리 병원의 레지던트 2년차 선배 셋 중 둘은 각각 안산과 부산에 파견되어 부재했고 하나 남은 선배는 아직 사람 구실 못하는 우리 셋 일을 대신하느라 정신없었다. 3년차 선배들 역시 신경과와 부산의 자매병원에 파견되어 없었고 하나 남은 선배는 외래와 다른 과 자문 진료로 바빴기에 역시 우리를 봐줄 정신이 없었다. 4년차는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과외 실무를 담당하는 수석 레지던트, 액팅 치프로 과외 행정 업무와 레지던트 업무 총괄, 교수님들 연구 돕기에 또한 정신이 없었다. 남은 한 명의 4년차 레지던트는 지난 학기에 액팅 치프가 끝나 카운터 치프라는 이름을 달고 상대적으로 일정에 여유가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우리 셋의 양육에 팔을 걷고 나섰다. 하루는 그가 우리 1년차 셋을 불렀다. 하늘 같은 선배 앞에 우물쭈물 앉은 셋의 긴장감은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말년 병장 앞에 불려온 신병에 비유하면 그 긴장감이 전해질까. 그 주눅든 초짜들에게 그가 무심한 듯 건넨 것은 종이 3장이었다. 쭈뼛거리며 이건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 그것은 병원 근처 중국집 3곳의 광고 전단지였다.
지금이야 보호자도 병실에 출입하는 숫자를 제한하지만 그 당시에는 병실까지 짜장면이 배달되던 때였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각자 전단지를 연구해서 새 중국집 주인의 각기 다른 심리를 파악해봐.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첫 번째 숙제야. 응? 프로젝트의 논문도 아니고 융의 저서도 아니고 중국집 전단지? 이 짜라시를 보고 도대체 뭘 연구하라는 거지? 짜장과 짬뽕의 가격? 세트 메뉴의 구성? 가게의 남다른 상호 장명 센스? 공짜 탕수육 받기 위해 모아야 하는 스티커 수? 그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일까? 이것은 혹시 청혼의 꿈을 품고 소림사에 들어가면 권법보다 먼저 배운다는 물깃기와 밥짓기 같은 것인가? 정신과 1년차 생활의 꽃은 중례 토론회다. 어리버리한 꼴을 겨우 벗고 환자를 배정받기 시작한 뒤 2-달 정도 지났을 때 찾아온다. 자신이 담당한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 그의 병력, 과거, 검사 결과, 상담 내용, 치료 과정을 모두 정리해 해당과 내의 모든 교수, 임상 강사, 간호사, 임상 심리사, 레지던트, 인턴, 실습 나온 의대와 간호대 학생들까지 모두 모인 앞에서 내가 맡은 환자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이유로 이 병에 걸렸으며 이렇게 치료했다는 것을 발표하는 자리다.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박살이 난다. 그리고 그 꽃 중의 꽃은 정신역동적 가설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면담을 통해 파악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상태, 그 정신역동을 정신분석의 이론을 원용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환자의 거식증이 유아기 주 양육자의 부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에릭슨에 의하면 이러하고 설리반에 의하면 이러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치료는 백의 이론에 의해 이러해야 한다는 등을 운운하는, 그리고 그게 말이 되냐며 무지막지하게 박살나는 것이다. 사실 무지막지하게 박살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입문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신참이 환자를 잘 보면 얼마나 잘 보겠으며 이론을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중리의 토론회는 그리고 정신역동적 가설은 깨지고 활활 타려고 준비하는 것이 맞다. 그 깨짐과 태움 속에서 배우고 더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1년차의 첫 중례 토론회에는 과의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의 이 바닥 데뷔를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면 1년차의 첫 중례 토론회는 그를 지도한 선배를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신출내기를 데려다가 얼마나 사람 꼴을 만들었는지를 평가받는 것인데, 그래서 선배들도 1년차를 이래저래 단련시킨다. 중국집 전단지를 들이밀며 그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연구하라는 카운터 치프의 속내도 그런 것이었다. 정신역동적 가설을 짜는 연습이지만 굉장히 독특한 그만의 방법으로 수행되는 수련의 일환이었다. 환자의 속내를 들여다볼 땐 본인이 중요시하는 것만 살펴봐서는 안 된다. 무심히 지나쳤던, 그리고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과거의 한순간이 지금 그의 우울과 불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니, 사실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의 무의식이 그것을 무심히 지나치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들었을 수 있다. 환자의 감정에 충분히 공감하되 환자가 주장하는 힘든 뿐 아니라 은근히 내비치는 작은 정보에 무관심하지 않는 것이 좋은 상담자의 기본 자질이다. 중국집 전단지 연구에 대한 일주일간의 숙고가 끝난 후 모여 앉은 우리 셋에게 숙제의 출제자가 한 이야기도 비슷한 것이었다. 초심자들의 말도 안 되는 분석을 쭉 듣고 난 그가 말했다. 잘했어. 사람의 모든 행동, 모든 표정, 모든 말투에는 다 의미가 있지. 나는 너희가 그런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 이 숙제는 그 시작이야. 그는 범상한 사람은 아니었다.
정신과 의사 중에는 칼 같은 모범생도 적지 않지만 기인이라 불릴 정도의 독특함을 과시하는 이도 적지 않은데 그가 그랬다. 환자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음악을 들으며 음악 치료를 하고 오래된 밴드의 구성원이기도 했으며 그림도 잘 그려서 만화 전문지에 연재까지 했고 꽁지머리를 하고 다녔다. 나중에 선배들이 반성치료라 명명한 그 치료법은 영업상 비밀임으로 알려줄 수 없지만 매우 독특한 것이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에 기이한 정신과 의사는 많다. 불교와 명상에 빠진 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그 또한 나중에 마음 챙김이라는 상담법의 하나로 수용되었다. 기와 사주에 빠져 주화 임마된 이들도 있다. 주화 임마. 미국인들은 이 또한 기공 세콜수스라 이름 붙여 병의 하나로 포괄했다. 오래된 미국 통계지만 정신과 의사는 의사들 중에서도 삼관왕을 차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해당 종목은 자살률, 이혼율, 마약 중독률이다. 하지만 그를 포함한 몇몇 특이한 정신과 의사들이 기이함이 빛나는 것은 그 기이함이 사파의 영역에 깃들지 않고 철저한 정파 정신과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독특한 영역을 개발하되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우리 문화의 정합성을 잃지 않는 태도, 언뜻 보면 농담처럼 들리지만 기존의 분석법과 치료법의 기반을 둔 접근들, 어쩌면 의대에서 정신과로 갈 사람이 예견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 꽁지머리 선배는 나중에 꽤 유명한 방송인이 되었다. 대중매체가 흔히 그렇듯 방송에선 고리타분한 꼰대보다는 톡톡 튀는 기발함을 높이 산다. 방송을 오래한 선배 정신과 의사들 중에는 그 기발함의 소재가 떨어져감에 따라 너무 나가버린 사람들이 꽤 있다. 대중의 귀에는 솔깃이지만 별다른 이론적 근거도 없이 자기 주장만 하는 모습. 그때 꽁지머리 선배의 가치가 빛난다. 그는 늘 유쾌하고 기발하지만 그가 하는 말은 절대 정통 정신의 의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의 발언은 의학적 근거를 갖고 있다. 그냥 쭉 이야기하면 치료할 수 있는 그 정답들이 유쾌와 통쾌의 색을 덧입을 수 있는 이유는 남들이 쉽게 지나치는 생활의 작은 면과 환자들의 사소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그의 시선에 있다.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20년 전 그가 우리에게 던졌던 중국집 전단지에 그 모든 것의 싹이 숨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 실력의 유무는 논외로 하고 나름대로 나는 사과를 싫어하는 정파 정신과 의사로 자랐다. 정신과 의사로서의 지식과 자아상과 긍지를 모교 병원의 교수님과 모든 선배들에게 배웠다. 하지만 나에게 세상의 온갖 귀귀한 잡동사니에서 진주 쪼가리를 찾아보려는 시선이 혹시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를 비롯한 특이했던 선배들에게서 배웠다고 봐야 한다. 사실 이 책도 그가 권유해서 쓰기 시작했고 그가 소개해준 출판사를 통해 나왔다. 그때 중국집 전단지를 손에 든 내가 달달 떨면서 그에게 무슨 소리를 했는지 이제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둘째 작은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정신과 레지던트 1년차가 넘어야 할 고비는 하나둘이 아니지만 그 큰 고비 중 하나가 앞에서 말한 첫 중례 토론의 준비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보통 긴장되는 일이 아니다. 게다가 앞에서 말했듯 그를 깨려고 기세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니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정신과의 중례 토론회는 뇌과나 소아과 같은 다른 임상과의 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중례 발표에 가장 중심된 환자의 주치의가 나눈 이야기가 자리하는 점이다. 물론 정신과도 MRI나 PET 같은 영상 장비를 사용하거나
신경심리검사 같은 객관적인 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검사 수치나 엑스레이 소견 등이 환자 용태 판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과에서와 달리 정신과에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을 내리는 가장 큰 도구는 의사가 그 환자와 나눈 긴 대화다. 주치의가 환자와 나눈 대화를 통해 환자의 정신 역동을 들여다보고 주치의가 환자에게서 알아낸 과거사와 병력에 대한 정보, 대화 중에 드러난 증상을 통해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내려진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과와 달리 우리 과에서는 기계가 아닌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다 라는 말은 정신과 의사의 은근한 자부심이다. 그런 이유로 정신과의 중례 토론회는 1년차가 A4 용지 20장 정도에 요약해온 환자의 긴긴 과거사와 병력을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1년 차였던 어느 날, 나 역시 첫 중례 토론회를 준비하며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 새벽에 내 중례를 손봐주느라 같이 밤을 새며 당직을 지켰던 2년차 강 선배는 내가 정신과에 입국하기 한참 전이던 어느 해 화제가 되었던 중례 토론회의 한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당시 레지던트 1년 차였던 A 선배는 교수와 선배들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아니 혼나는 건 당연지사니까 최대한 덜 혼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길고 긴 차트를 읽고 있었다고 한다. 이때 포인트는 최대한 낮은 톤으로 지루하게 읽는 것. 그래야 듣다가 다들 졸거나 잠이 들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테니까. A 선배는 현재 환자가 드러내고 있는 병의 증상, 입원까지 이르게 되는 증세의 악화 과정, 병이 생기기 전 환자가 살아온 모든 내력, 환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고까지 마쳤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언뜻 보니 발표를 들은 선배 레지던트와 교수들의 표정도 가히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프로이트 이래 정신의학가에 빛나는 별같은 학자들의 모든 이론을 원용하면서 WHO와 국가에서 지정한 진단 체계에 근거하며 자신이 내린 환자의 진단을 발표할 차례다. 그 다음 임상심리사가 심리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간호사가 병동 간호 내용을 이야기하는 동안 잠시 쉬다가 다시 단상에 올라가 이 환자의 향후 치료 계획을 발표하면 발표는 대강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그때 갑자기 앞줄에 앉아있던 노 교수가 손을 들었다. 젠장, 이럴 수가. 계획에 없던 질문이다. 당황스럽다. 내 발표에 무슨 책 잡힐 문제가 있었나? 하지만 짐짓 여유 있는 척하며 응하는 1년차. 네 교수님 질문하십시오. 교수가 말한다. 1년차 선생님 발표 잘했어. 그런데 환자의 둘째 작은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둘째 작은아버지? 아니, 둘째 작은아버지? 사남 삼녀인 환자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젊어서 외지로 이사간 탓에 그 환자와 가장 접촉이 적었던 그 둘째 작은아버지? 환자 아버지가 물려받을 할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챈 큰아버지 말고? 환자 어머니와 명절마다 주기적으로 싸워서 환자 부모의 불화에 큰 기여를 한 셋째 고모 말고? 왜 제가 환자의 둘째 작은아버지까지 알아야 하죠?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질문 받은 그 선배는 울고 싶지 않았을까? 그 선배가 누구인지, 그가 노 교수의 질문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에피소드는 그 후로 중례 토론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별별 질문이 다 나오기 때문에 준비에 준비를 거듭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교훈의 한 극단적인 예로 과에서 전해져 왔다. 물론 그 노 교수의 과한 질문에 대한 냉소적인 비판의 함의도 담고 있었고, 하지만 이 에피소드의 속사정은 그 질문을 던진 노 교수가 나중에 직접 해명했다고 한다. 실질적인 교훈은 다소 과한 그 질문에 숨어 있었다.
물론 환자에게 둘째 작은 아버지의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진단과 치료에 별다른 의미도 없지. 하지만 내 생각에 그 의미 없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의사가 그 환자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야. 나는 그 1년차 레지던트가 환자랑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했어. 조은 의사는 최신 지견에 밟고 명쾌한 진단적 판단을 내리고 간호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사람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된 의료진을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며 환자에게 병에 대해 알기 쉬운 말로 친절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다. 요즘에는 의료보험 급여 기준에도 밝아 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삭감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스타 유튜버가 되어 병원 홍보에 기여하면 금상첨화겠지.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좋은 의사는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의사다. 다른 이유도 아닌 자기의 무심함으로 환자를 잃는 의사는 100가지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 노 교수는 내가 레지던트가 되었을 땐 이미 정년퇴직이 몇 년 남지 않은 소위 뒷방 할아버지가 되었기에 직접 가르침을 받을 기회는 적었다. 하지만 몇 대를 걸쳐 내려왔을 그 중례 토론회에서의 질문은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가끔 떠올라 내 게으름을 반성하게 만든다. 과연 나는 지금 성실하게 환자 이야기를 듣고 있나? 교수님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말년의 지병으로 오래 고생하셨다. 어느새 그분의 막내 제자뻘인 내가 전문의가 된 지도 10년이 훌쩍 넘어 20년을 향해 간다. 하지만 요새도 가끔, 아니 솔직히 자주 회진 가기 싫어서 진료실에 웅크리고 앉아 꾸무럭거리고 있을 때면 내 책상 건너편 의자에 교수님이 앉아 빙그레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 선생 힘들어? 그래도 환자 보러 올라가야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